네, 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1999년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노팅힐입니다. 아마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개봉한 지 24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이렇게 오래된 영화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 영화라서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 속 주인공들도 벌써 24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요즘 모습을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요즘 나온 그 영화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래요. 뭐 그만큼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든 거잖아요. 그래도 가장 예쁘고 젊었을 때 이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이었다는 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젊은 날이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튼 오늘은 지금의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없는 24년 전에 줄리아 로버츠와 휴고 랜트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로 한번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요, 최고의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스타로서 얼마나 유명한지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배경음악은 노팅힐 하면 떠오르는 그 쉬 아시죠?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네, 이런 음악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그동안 활동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녀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얼굴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네요. 영화상에서의 이름은 안나 스콧이고요. 직업은 최고의 유명 배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줄리아 로버츠와 휴고 랜트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는데 로맨틱 코미디의 대가 리처드 커티스의 각본입니다.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또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만든 작품들은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 있고 또 러브 액츄얼리, 어바웃 타임, 브리짓 존스의 일기, 맘마미아 2 뭐 등등 그 정말 로맨틱 코미디의 히트 공식을 완벽히 알고 있는 작가이자 감독입니다. 러브 액츄얼리로 감독 데뷔를 했는데요. 제가 시나리오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틀어놓고 대사를 일일이 하나씩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러브 액츄얼리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 리뷰를 또 하면서 또 노팅힐도 결국은 이렇게 조금씩 요약만 하려고 했는데 좋은 글들을 체크하고 좋은 대사들을 적다 보니까 결국은 또 버릴 게 없어서 다 받아 적었네요. 제가 이렇게 영화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받아 적거든요. 배우들의 이름들을 기억을 또 못할까봐 또 일일이 제가 요약을 하면서 받아 적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노팅힐도 받아 적다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러브 액츄얼리는 정말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완벽한 구성과 또 적절하고 깔끔한 대사 그리고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소재 그리고 따뜻한 캐릭터들 때문에 주인공이나 조연들 모두 정말로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영화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본집을 제가 구입을 했고 노팅힐 역시 영어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그 예인 영화이기 때문에 또 대본 교재까지도 나와서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또 사서 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트곡도 이렇게 가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정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외국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효과가 있겠죠. 아무리 영화가 좋은 스토리여도 이렇게 단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영화를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느껴지잖아요. 또 영국과 미국의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저 정도 대화면은 나도 저 배우 입장이 돼서 로맨틱한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친숙한 배우들과 우리 자신이 영화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몰입할 수도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리처드 커티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와 마찬가지로 영화상 안나 스콧은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이자 또 참여하는 작품마다 히트를 한 운도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유명세 때문에 삶이 조금 고달프겠죠. 그동안의 전성기를 비롯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여배우인지 한눈에 보이는 장면들이 그 쉬라는 그 OST 배경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뒤에 나올 그 남자 주인공의 삶과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또 쓰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을 걷고 기자들의 사진 세례를 받고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안나 스콧의 모습이 보이고, 또 장면이 바뀌면서 매우 평범한 한 남자 휴 그랜트의 나레이션이 또 일상을 보여주면서 소개가 됩니다. 영화상 휴 그랜트의 이름은 윌리엄 데커입니다. 네, 윌리엄의 일상을 보여주는 나레이션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만 들어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남자인지 파악이 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물론 그녀의 영화를 본 적이 있고 항상 멋진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와 그녀의 거리는 멀다. 난 여기 노팅힐에 살고 있다. 런던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주중에는 시장에 서고 모든 과일과 채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무신가게 앞에 남자는 전날 취해서 자신이 왜 I love Ken이라고 적었는지도 몰라서 당황하면서 나오고 있고, 급진적인 미용사의 가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쿠키 몬스터처럼 보인다. 그리고 갑자기 주말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어디선가 수백 개의 좌판이 나타나 노팅힐 게이트 앞까지 포토벨로 도로를 가득 채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수백만 가지 골동품을 산다. 진품도 있고 가짜도 있다. 런던의 이 구석엔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 이 친구는 토니인데 건축가였던 친구가 자기가 번 돈을 몽땅 새 식당에 투자했다. 이렇게 난 여기서 나날을 보낸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작은 도시의 파란 문이 나의 집이다. 이 집을 아내와 같이 샀는데 아내는 어느 날 해리슨 포드를 빼닮은 남자를 만나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 난 지금 특이한 동거를 하고 있다. 동거인의 이름은 스파이크. 네,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특이한 개성 있는 남성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머리는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게 쥐파먹은 듯한 그 총채머리를 하고, 행동이 조금 과하고 또 묘해서 게이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냥 조금 특이한 예술가인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주인공 밀리엄과 대조되는 캐릭터를 옆에 두고 또 심각한 분위기에서 코믹스러운 또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옆에 조연으로 둔 것 같아요. 데이트를 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티셔츠를 입고 가면 좋겠는지 윌리엄에게 묻습니다.
정말 엉뚱하고 특이한 티셔츠를 입고서 패션쇼를 하는데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윌리엄이 보기에는 모두가 조금 너무 과하고 좀 진실해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윌리엄의 반응을 보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남자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토스트기에 식빵 2개를 집어넣고 또 냉장고에서 버터를 또 꺼내서 발라 먹으면서 이렇게 옷을 진지하게 평가를 해주는데 스파이크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하는 모습이 정말 섬세하고 부드러운 남자인 것 같아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참 좋죠. 저는 정말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면 말을 조금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변해가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깝고 슬플 때가 있어요. 뭐 그만큼 편해져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까워질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투나 단어 선택은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상에 윌리엄이 장사도 잘 되지 않는 여행 전문 서점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남자이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진실한 태도 때문에 그 유명 배우가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유명함으로 인해서 진실과 속마음을 잘 헤아리기 힘들었던 만남들에 안나가 조금 지쳤을 수도 있고요. 또 능력 있고 돈 걱정이 조금 없는 그런 여자들은 아무래도 뭐 자신보다 돈이 더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진실한 사랑 그리고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을 해줄 남자를 찾는데 세상에서 가장 그게 어려운 일이죠. 뭐 누구나 어렵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참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은 없어도 자신이 살아온 품위 유지는 또 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또 관계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불쑥불쑥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목소리를 크게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하품을 할 때 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먹는 모습도 저는 참 복 있게 먹는 거는 좋지만 먹는 모습이 좀 깔끔하지 않은, 단정하지 않은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걸 다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요. 이 모든 거를 다 갖춘 남자이면서 또 자신만을 사랑해주고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돈은 없어도 또 고급스럽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눈치를 잘 채고 맞춰주는 사람이라면 또 바람둥이나 한량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뭐 목적이 있다거나 여자보다 가진 게 또 없으면 보통 이거는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남자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게 느껴지면 이렇게 자격지심이 조금 생겨서 말과 행동에 뭐 순간순간 가시가 생기기도 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 더욱 뭔가의 강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언제든 파트너를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사랑보다는 또 그 현실, 돈을 지켜야 하는 환경 때문에 또 사랑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자들은, 그러면 그 상대의 여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불만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하는 여자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랑보다는 돈이 우선이라서 사랑 타령을 조금 덜하고 결혼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달에 얼마만 가져다 주면 뭐 남편이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상관없다, 뭐 심지어는 바람을 피워도 상관없다, 뭐 이런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가진 게 있어서 또 돈보다 사랑 타령을 하는 또 여자들은, 또 능력 있는 남자들이 감당하기엔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 달라고 하니까 이래저래 참 관계가 참 어렵죠. 뭐 돈이 있고 나이 든 남자들은 이왕이면 또 젊고 예쁜 여자들을 찾으니까, 능력 있고 나이 든 여자들은 결국은 오갈 데가 없겠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능력 있고 예쁘고 정말 괜찮은 여성분들인데 싱글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상대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젊은 남자들이 관심을 준다고 해도 그게 진실한 사랑일 확률이 또 낮으니까 그 호기심과 외로움을 채우고 나면 관계가 또 소원해지기 쉽죠. 그래서 참 대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바빠서도 일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그 좋은 사람을 만날 환경이 너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은데, 막 가진 것도 욕심도 적당해서 그 평범한 일상의 그 소소한 행복이 주는 기쁨을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관계가 베스트죠. 하지만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죠? 적당한 평범함에서 오는 또 그 절절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또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참 남녀 관계는 복잡해요. 인연을 만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40 중반이 넘어가면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은 매우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솔로인 사람들은 평생 솔로일 확률이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이 나타날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많은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굳이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이 노팅힐의 영화 속 주인공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로맨스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윌리엄의 나레이션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수요일이었다. 난 몇천 미터 거리의 시장을 지나 직장으로 향하면서 이날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걸 전혀 생각지 못했다. 이게 내 직장이다. 작은 여행 전문 서점. 뭐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고, 그 노팅힐 거리에 있는 작은 서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정말 작은 서점이라서 뭐 이 서점의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여행 전문 서점이라서 그 다양한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수입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저는 이런 서점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살짝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북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카페에선 대부분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제가 상상하는 그런 책 읽는 카페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서점이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살짝 그 묵혀뒀던 제 또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서점이라고 하면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에서 비포 선셋에 나왔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참 앤틱하고 분위기가 있죠. 그 파리의 이 서점을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정말 작고,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막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때 실제로 고양이가 인형인지 실제 고양이인지 잠들어 있는 이런 고양이가 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창가로 비추는 그 햇빛 앞에서 고양이는 잠들어 있고 또 책상 위에는 두꺼운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포토존으로도 쓰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정말 어디를 사진을 찍어도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이곳이 여행객들에게도 한 번쯤 들리게 되는 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유명 배우 안나 스콧과 평범한 여행 전문 서점의 윌리엄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는 윌리엄의 서점입니다. 어느 날 안나 스콧이 서점에 들어오는데 윌리엄은 무심코 들어오는 이제 손님이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누구지? 설마? 뭐 이런 마음으로 그녀를 다시 바라봅니다. 윌리엄은 뭔가 어색하지 않게 그 손님으로서 대하려고 안나가 들고 고르고 있는 그 책을 그 책이 별로다, 사면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책을 또 권해줍니다.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약간은 좀 흥분된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많아 보이네요, 평소보다는. 윌리엄은 그녀가 고른 책과 다른 책 한 권을 서비스로 준다면서 함께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렇게 안나는 서점을 나가게 되고 윌리엄은 그 놀라운 감정을 진정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주스를 사러 나갔다 오는데 그 거리에서 주스를 들고 오다가 코너를 딱 도는데 안나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고 있던 주스를 안나의 옷에 다 쏟게 되죠. 옷이 막 거의 다 젖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둘의 인연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어도 된다.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안나가 괜찮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옷이 너무 많이 젖어서 그 상태로는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의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곧 그녀는 말끔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윌리엄은 뭔가 조금이라도 그녀를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 커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면 차를 마시겠느냐 주스를 마시겠느냐 하는데 계속 안나는 괜찮다고 해요.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윌리엄은 막 냉장고를 열어서 뭐 냉장고 안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먹어보겠느냐 이것도 먹여보겠느냐 자꾸 말을 해요. 막 횡설수설합니다. 그 모습을 또 안나가 빤히 쳐다봐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현관 앞으로 가는데 둘이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안나가 윌리엄에게 키스를 합니다. 너무도 놀란 윌리엄은 현실 같지 않은 상황에 얼떨떨해서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 상황이 뭐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지금 자기 집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키스를 했다는 말이죠. 너무나 순수하고 또 친절한 윌리엄은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쉽게 생각을 하거나 함부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남자입니다. 아마도 안나 역시 그런 순수한 느낌의 남자가 처음이었을까요? 너무 오랜만이었을까요? 아무런 악의도 느껴지지 않는 이 남자를 보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키스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얼마 후에 함께 동거하는 스파이크가 안나의 전화 메시지를 늦게 전달해주는 바람에 그녀가 있는 호텔로 노란 꽃을 들고 뒤늦게 달려갑니다. 그곳은 신작 영화를 홍보하는 또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있는 호텔인데요. 생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자들 틈에
윌리엄도 졸지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몇 시쯤에 일이 끝나니까 그때 좀 와라 했는데 일이 늦게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자가 온 것처럼 되어버려서 졸지에 막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뭐 거짓말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잡지사 이름을 대면서 신작 영화를 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영화 관계자들과 배우들까지 다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윌리엄은 아주 짧은 만남의 시간 동안 그 안나와 이제 그날 있었던, 서점에서 있었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곳으로 오라고 했던 거라고 말을 하네요. 윌리엄은 말합니다. 정말 이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아요. 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꿈 같아요. 그랬더니 안나는 그럼 꿈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 성격을 바꿀 것 같아요. 꿈속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에게 걸어가 키스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뷰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라고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오늘 밤 바쁘세요? 이렇게 윌리엄이 용기 내서 물어보는데 안나는 바쁘다고, 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는 윌리엄이 그 잡지사에서 나온 기자인 줄 알고 영화 관계자들과 인터뷰하는 동안 이제 그 안나의 일정은 다 끝났나 봐요. 다시 관계자가 윌리엄 보고 안나가 부르니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안나가 저녁의 일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녁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바쁘냐라고 물어봐 놓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녁에 윌리엄의 여동생이 생일인 거예요. 생일이라서 저녁 식사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여동생 생일 파티에 함께 파트너로 가겠다고 하네요. 윌리엄은 이게 말이 되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결국 여동생 생일 파티에 모인 오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친구들은 설마 안나 스콧이 이곳에 올 리가 없어 라고 상상하지도 못해서 인사할 때마다 설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다 알게 되고 모두가 정말 그 설레이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가 끝날 때쯤에 그 디저트인 브라우니를 하나 남겨두고 우리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 명씩 본인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속 이야기를 해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이 브라우니 하나 남은 거를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었을 때 꼭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갑자기 자기가 살아온 힘든 이야기들을 막 여러 사람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속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지만 여럿이 있을 때는 되도록 좀 조금은 무겁지 않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디저트 한 조각의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또 속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 참 심플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윌리엄의 오랜 여자친구는 얼마 전에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갖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불임이 된 것이
그 행복한 젊은 부부에게 더군다나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겪게 됐으니까 참 가슴 아프지만 이 영화 내내는 힘들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 보입니다. 그 부부의 사랑이 더 애틋해 보이기도 하고요. 막 서로 뭐 누구는 어쨌고 누구는 회사에서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해요.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안나한테는 아무도 묻지를 않고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나도 하겠다. 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당신이 불쌍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인데 안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19살 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해서 10년 동안 굶주림에 살았고요. 안 좋은 남자친구들을 만났었는데 한 친구한테는 맞기도 했답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신문에선 재미있다고 마구 떠들어대고 제가 성형수술을 크게 2번이나 했었는데 머지않아 외모가 변하면 연기를 못하는 것도 들통이 나고 그런 불쌍한 중년 여인이 될 거라고 뭐 한때 유명했던 누구와 닮은 여자일 뿐이겠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윌리엄과 친구들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의외다. 진짜 이 유명 배우의 삶도 쉽지는 않구나. 막 그런 마음으로 살짝 쳐다를 보다가 사람들이 브라우니를 얻기 위한 애처로운 연기일 뿐이라고 다시 이 분위기를 유머로 승화시킵니다. 너무도 따뜻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언제 누구를 데려와도 편안한 그런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친한 관계에서도 서로 질투를 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오지랖들 때문에 또 누굴 만나도 옆에서 또 말이 많고 만나라, 만나지 마라, 조심해라, 더 알아보고 만나라. 어떻게 뭘 알아보고 사람을 만나겠어요? 만나봐야 사람을 아는 건데. 그렇게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갖고 난 후 산책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안나는 호텔로 올라갈래요?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올라가자고 말하는 건데요. 윌리엄은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라면서 얼머무리지만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결국 호텔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텔방 안에는 미국에서 온 안나의 남자친구가 먼저 와 있네요. 연락도 없이 왔다고는 하지만 정말 황당하고 불쾌한 일이죠. 아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윌리엄은 룸서비스라고 자신이 둘러대자 그 남자친구는 앞에 있는 쓰레기통하고 다 먹은 그릇을 좀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꼬깃꼬깃한 돈을 서비스라고 팁이라고 줍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귈 수 있다고 또 사귀자고 말을 한 거는 지금 아니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은 윌리엄에게 친구들은 또 위로를 한답시고 이제 유명한 여자는 만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안나는 여신이니까 신과 엮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떤 건지 알아? 개박살 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나를 잊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팅을 계속 조언을 해줘요. 윌리엄의 마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안나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마음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죠. 오히려 더 생각이 나서 이별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말로 안나보다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지 않는 한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의 강력한 인상을 주고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죠. 정말 소개팅하는 여자마다 성격이 정말 특이합니다. 몇몇의 소개팅하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참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가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거나 다툴 때 참 성격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참 특이하다. 정말 상대하기 힘들다.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나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대하기 힘들고 자신 말고는 다 힘들죠. 단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맞출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닐까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또 편하고 또 시끄럽고 강한 사람이라고 힘든 건 아니잖아요. 조용히 사람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까다롭고 피곤한 사람 같은데 또 쿨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소개해준 여성들을 만나면서 윌리엄은 안나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첫눈에 반하고 미친 듯이 좋아하게 되는 여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안나의 남자친구를 마주친 그날 이후 윌리엄은 안나를 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남자친구까지 있고 또 헛꿈을 꾼 자신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안나가 윌리엄의 집에 찾아옵니다. 잊을만 하니까 찾아온 안나를 보면서 정말 또 당황하네요. 보통 남자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또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안나는 오래전 무명이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잘못 유포돼서 포르노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기자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서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합니다. 그렇게 안나가 찾아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윌리엄의 집에 머무는 동안 평온한 부부처럼 일상을 보내고 안나의 대본 연습까지도 윌리엄이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다란 쟁반에 토스트를 만들어서 안나가 가져와요. 윌리엄은 침대에서 안나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은 표정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 벨소리가 납니다. 윌리엄은 옷을 막 급하게 챙겨 입고 현관문을 막 여는데 현관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프레쉬를 막 터뜨리면서 질문을 퍼붓네요. 안나가 윌리엄의 집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안나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현관문을 또 열고 나갑니다. 그 윌리엄의 푸른색 셔츠를 입고 셔츠만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바람에 또 그게 사진이 찍힌 거예요. 포르노 사진에 이어서 스캔들이 더 추가된 거겠죠. 남자친구까지 있는 상황에 다른 영국 남자의 집에 있는 게 알려졌으니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아나는 이 모든 게 윌리엄의 동거하는 스파이크가 소문을 냈을 거라고 말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막 짐을 챙기면서 막 흥분을 하고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윌리엄은 절대 그럴 일 없다. 화를 내지 말고 진정해라. 그러면서 또 매니저를 불러서 집을 나가려고 안나가 하는데 안나를 잡고 현관 앞에서 윌리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웃고 넘기면 안 돼? 안 돼요? 이게 영어라서 존댓말일까요? 반말일까요? 그냥 웃고 넘기면 안 돼요? 크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 절친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척추가 부러지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해요. 그냥 보통 균형감을 갖자고요. 그랬더니 안나는 그래요, 맞아요. 난 이런 쓰레기를 10년 동안 겪어왔고 당신은 10분 겪었으니 우리 균형감은 다르죠. 윌리엄은 또 말합니다. 오늘 신문은 내일 폐지통에 들어가요.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안나는 더욱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해를 못하는군요. 이 얘기는 기록이 돼서 누군가 나에 대해 뭔가를 쓸 때는 오늘 사진을 파헤칠 거예요. 신문은 영원해요. 난 이 일을 영원히 후회할 거라고요.
그 말에 윌리엄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난 반대일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온 걸 항상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안나는 윌리엄의 집에서 기자들의 무리를 뚫고 매니저의 보호를 받고 떠납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동거인 스파이크가 술집에서 몇 사람한테 술이 취해서 또 안나가 우리 집에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 동거인이 스파이크가 사고를 친 거죠. 일이 정말 계속 엉망이 되네요. 뭔가 잘해볼까, 좋아질까 하면 꼭 문제가 생기죠. 영화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도 당연히 항상 남녀가 만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운명의 인연들이 뭐 이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화도 더 크게 나고 돌아설 때 더 무섭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안나가 떠나고 난 뒤 6개월 동안 윌리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또 나옵니다. 이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 찾아보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이 OST BGM으로 빌 위더스가 부른 그 Inner Sunshine 아시죠? Inner Sunshine.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노래가 나오는데 Inner Sunshine when she is gone 막 이러고 노래가 나나나나나는 뭐 이게 막 나오면서 이 윌리엄이 그 안나가 떨어져 있는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 노팅의 거리를 매일 똑같은 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굉장히 쓸쓸하게 잘 묘사를 했어요. 뭐 그녀가 떠나면 햇빛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녀는 떠날 때마다 항상 너무 오래 가버렸어 하는 이 노래가 에너 선샤인이 이 노래가 나오면서 노팅힐 그 거리를 걸으면서 서점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과일과 야채가 보이고 그런데 낙엽이 또 지고 또 겨우 또 계속 걸어가면서 또 계절이 바뀌어서 또 눈이 막 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이만큼 흘렀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봄이 오니까 꽃들이 또 길가에 가득가득 또 차서 활기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음악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윌리엄의 그 쓸쓸함을 음악과 그 영상에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랑을 느낀 그녀가 떠난 이후에도 항상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 그 변함없는 모습과 신뢰가 가는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친구가 윌리엄에게 또 묻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이제 다 지웠어? 그러자 윌리엄은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보여주면서 지금 영국이라고 영화를 찍으러 와 있다고 말하자 윌리엄은 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인연이 아닐까요? 그냥 놓아야 할까요? 이제 서로 다른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잊을 수 없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 할까요? 서로가 찾아오고 찾아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이니까 가능하지.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막 찾아오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면 막